제가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기감이 되시고 고위직을 끝난 후에 돈까지 추구하는 것은 법조인의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협의회가 자우내불 로비 창구로 변절되고 있다고 하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효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죠. 전관 특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곽승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관 특혜라면 최근 이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이 사건에 등장하는 전관 법조인들의 면면이 화려하더라고요. 네, 특히 법조 전관이자 현직 국회의원에게 뇌물까지 줬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요. 네, 곽상도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관련 회사에서 50억 원을 받은 게 확인됐죠. 이 돈이 산재 보상금이다, 퇴직금이다, 참 말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수상한 50억 원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한 곽상도 의원. 오해만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뒤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현역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곽 의원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거친 뒤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됐습니다. 2015년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총선 출마를 위해 8개월 만에 사임했습니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잘 아는 사이입니다. 같은 대학 동문으로 곽 의원이 검사였던 시절에도 법조 출입 기자인 김 씨와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2015년 6월 두 사람 사이 오간 통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씨가 곽 의원에게 개발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대가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곽 의원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특히 곽 의원 아들을 채용해 월급을 주고 나중에 이익금도 나눠주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상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도 화천대유 입사를 권유한 사람은 아버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께서 김 씨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금 퇴직금 아드님 50억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일이 아니어서 제가 그 회사하고 아들하고 사이에 있었던 일이어서 제가 내용 자체를 다 모르고 그래서 상황 자체를 지금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제가 뭔가를 했으면은 설명드리기가 좋은데. 특히 밀약이 오갔다는 2015년 6월에 자신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어서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당시 곽 의원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후임 장관으로 하마평이 오르던 정권 핵심이었습니다. 이듬해 총선에선 진짜 박근혜에게 이른바 진박 타이틀을 달고 대구 지역 공천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어 60%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국회에 입성한 곽상도 의원은 1순위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지망했습니다. 교문위의 감독기관 중엔 문화재청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문화재 담당 일을 했습니다. 실제
당시 문화재청과 하천대유 사이에 오간 공문엔 곽이현 아들 병채 씨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곽병채 씨 스스로도 문화재 업무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진에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 구간으로 분리시켜버리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하고 이런 성과를 낸 배경에 문화재청 소관 상임위원인 곽상도 의원의 이른바 아빠 찬스가 있었던 건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곽상도 의원이 2017년 문화재청에 요구한 자료 목록을 확인해봤습니다. 문화재청장 이하 국장, 실장 출신 지역 현황, 출신 지역과 학력을 포함한 산하 유관기관 기관장 현황, 10년간 연도별 퇴직 직원 주요 인적 내역, 감독 기관에 대한 단순 현황 파악용일 수도 있지만 로비나 압력을 넣기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일 수도 있는 자료들입니다. 검찰은 최근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CCTV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청사, 복도에 있는 CCTV를 비롯해서 그걸 들여다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 누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CCTV를 들여다봤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네. 그 곽상도 의원과 관련한 그런 CCTV 자료를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검찰은 곽이현의 성균관대 인맥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시행사 성남의뜰엔 하나은행이 꾸린 컨소시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회장이 이 컨소시움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건 아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곽이현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회장을 움직여 역시 성균관대 출신인 김만배 씨의 사업을 도운 건 아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그룹 측은 김 회장은 곽이현과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고 김만배 씨 또한 곽이현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곽상도 의원도 아들 곽병채 씨도 제기된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제분 관련해서 많은 공세를 하셨던 분이 아드님 관련 의혹에 휩싸여서 조금 더 논란이 됐었는데요. 저는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위법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천대유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한 게 지금 아직까지 다 찾아보셨다면서요. 제가 뭔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곽이현 아들 병채 씨의 계좌 10개를 동결했습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동결하는 조치로 곽이현 부자는 50억 원을 한 푼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평소 의정 활동에서 공직자는 가족 또한 검증 대상이라며 여권을 겨냥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집요하게 제기했잖아요. 네, 그랬던 만큼 본인과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뭔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검찰 수사의 흐름대로라면 뇌물을 후불죄로, 그러니까 미리 편의를 봐주고 나중에 아들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닌가. 이 부분에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이제 전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앞서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조 전관들의 명단이 참 화려합니다. 네, 웬만한 로펌보다 낫다. 법조 어벤져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법조계 거물로 불리는 이들 전관들도 취재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속한 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환경청은 지난해 2월 이곳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장동 사업지구 북쪽에 있는 34만 5천 볼트의 고압선을 땅속에 묻는 계획을 내놓으란 명령이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민원 등을 고려한 겁니다.
송전탑과 철로를 지중화하는 비용은 4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러자 성남의 뜰은 지중화 대신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송전탑 민원을 제기한 주민을 고발한 겁니다. 이 무렵 화천대유는 한 전직 고위 법조인을 연봉 2억 원짜리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고압선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에 막 퇴직한 고위직 전관 법조인을 데려온 겁니다. 화천대유의 전 대표였던 이성문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권 전 대법관님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목 있는 대법관 출신을 영입하기로 하면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으로 지난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그는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 대법관은 법관의 최고위직으로서 국민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대법관을 마치자마자 대형 로펌에 취업한다든가 해서 사익을 도모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법관 생활을 마치고 나면 그동안 쌓았던 경험과 그 깊이 생각했던 바를 저술하고 후진을 좀 양성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재임 중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기소도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작년 말까지 임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퇴임 2달 만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변신해 매달 1,500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챙겼습니다. 결국은 재판 과정 또는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인맥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사실상 보여준 게 아니냐. 재판뿐만이 아니고 검찰의 수사도 그랬던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사실 저렇게 고문들을 돈을 저렇게 주면서까지 기업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 영입된 배경에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화천대유라는 대장동의 시행 사업자의 대표와 주요 재판 과정에서 재판 즈음에 집중적으로 8회에 걸쳐서 개인 면담을 가졌고,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사업자인 김만배 씨의 편의를 봐줬고, 이후 이재명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번엔 김만배 씨가 나서서 친분이 있던 권순일 대법관을 움직였으며, 결국 이 지사의 무죄가 나오자 그 대가를 치르려고 권순일 대법관을 영입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에 대해 김만배 씨는 소설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사법부가 이 세간의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또 짜깁기 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제가 2015년에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될 것 같다, 유죄가 될 것 같다, 대법원 갈 것 같다고 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니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라고 하는 게 13분이 계신데 그중에 한 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이고요. 화천대유와 연관된 또 다른 거물법조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국정농단 수사의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에 따른 화천대유 직원으로 취업한 뒤 화천대유가 소유하던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김수남,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 이창재, 공수처장 후보에 올랐던 전 수원지검장 강찬우, 여기에 김기동 전 부산고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 서부지검장까지 모두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전직 고위 검사들입니다. 김만배 씨는 이들을 선임한 데에 대해 좋아하는 형님들을 모셨을 뿐이라 했습니다.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기감이 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언뜻 부동산 개발과는 멀어 보이는 검찰 특수부 출신 전관들을 여럿 포진시킨 건 딱 지금 같은 일을 대비한 보험용 아니었겠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관 특혜 문제는 사실상 전관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이거를 거액의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사고 파는 것이지 법적 지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 법조 출입 기자를 하면서 알게 된 인맥들을 끌어들인 이 수완도 대단해 보이지만요. 고위직을 지낸 소위 엘리트 법조인들이 저런 사업에 고문이며 자문이며 이 순순히 맡았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일단 전관 법조인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속한 법률 사무소를 통한 정상적인 계약이었다. 부당한 거래나 조언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검찰 조사로 실체가 밝혀져야겠습니다. 네, 지켜봐야겠군요. 그런데 이 전관 특혜 하면 주로 판검사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정부 고위 관료 쪽도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 경찰, 그리고 공정위와 함께 4대 사정기관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국세청의 전관 특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세무서 옥상 카페. 여럿이 한가롭게 음료와 담소를 즐깁니다. 모임 참석자는 종로세무서장 김모 씨, 체납 징색과장 남호 씨, 당시 보령제약 대표와 보령약품 대표였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확진자가 600~700명대를 오르내려 세무서의 민원인 방문도 금지된 상황. 게다가 보령제약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인인 제약사 대표와 국세청 간부가 어우러진 이 모임의 정체는 뭘까? 원래 저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세정협의회 하는데 지금. 세정협의회. 세무서와 민원인 간의 원활한 소통을 명분 삼아 만든 일종의 민관 모임입니다. 50년 전 시작돼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129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정협의회가 민간과 국세청 관료를 이어주는 유착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세정협의회가 사후 내불 로비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국세청 내부 직원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사후 뇌물은 어떻게 준다는 걸까? 5급 이상 세무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보통 세무법인을 따로 차립니다. 그러면 세정협의회 회원사들이 이 세무법인과 고문 계약을 맺고 고문료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세정협의회 하나에 회원기업은 통상 20개 정도입니다. 만약 전관이 100만 원의 고문 계약을 5개 업체와 맺었으면 한 달에 500만 원, 10개 업체와 맺었다면 1000만 원의 고문료를 버는 셈입니다. 고문료 수준도 퇴직자 직급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서장들은 한 1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과장 이런 사람들은 한 50만 원 하고. 그 대신 이것도 룰이 있습니다. 딱 1년 하고 끝납니다. 1년간 해주고 그냥 끝내고 다른 세무서장 되면 또 1년 이런 식으로. 하여튼 어떤 세무서든 간에 다 이런 것들은 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뒤엔 새로 퇴임한 사람이 고문 계약을 물려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도 문제지만 세무서가 가장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아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고요. 참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참 답답하죠. 안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그런 게 좀 있고 그래가지고 누가 돈 줘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정협의회의 민간 기업들이 퇴직한 국세청 고위 공무원들에게 매달 주는 고문료는 일종의 보험료인 셈입니다. 조사를 나왔을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죠. 조사는 나와야 되는데 세법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조금 좀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이트는 김두관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내 27개 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 회원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모두 509개의 업체와 대표가 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409명이 지역에서 이름난 기업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병원장은 43명, 음식점 사장이 1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상당한 재력을 갖춘 이들이었습니다. 국세청은 그간 세정협의회가 민간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실은 고액 납세자들을 중심으로 한 로비 창구가 아닌지 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세정협의라면은 다양한 업종, 다양한 그룹의 납세자들이 참여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그 이제 세무조사를 가장 힘들어하는 현금 수입 업종이라 합니다. 보통 현금 수입 업종에 뭐 병원이라든지 뭐 골프장 뭐라든지 그리고 뭐 중소기업 하여튼 탈세의 어떤 유혹이 많은 그런 업종에 이제 대표들이 아마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달 12일 경선이 벌어진 강원도 원주에 국세청 고위직이 나타났습니다. 차기 청장 1순위로 불리는 서울지방청장과 국세청의 실세로 손꼽히는 조사국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김두관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일은 이틀 뒤에도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부산지방청장이 양산 세무서장과 함께 서울로 찾아왔습니다. 양산은 김두관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김두관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정협의회 관련 증인 3명을 신청하자 국세청 고위 관계자들이 차례로 찾아온 겁니다. 저희가 뭐 많이 평소에 신경을 써드렸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 죄송하고 증인은 좀 신경 써달라,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두관 의원실은 증인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국세청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증인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합의로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겁니다. 두 의원은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정협의회 논란이 커지자 국세청은 일부 퇴임 간부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정협의회를 곧 해체하고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세정협의회. 퇴임한 세무서 서장에게 기업들이 고문료 형식으로 돈을 몰아서 준다. 이런 관행이 50년 동안 계속돼 왔다. 심각하네요. 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전관 특혜의 실태,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까? 이번엔 어딥니까? 역시 국세청만큼이나 힘 있는 기관이죠. 바로 관세청에서 벌어진 초유의 전관 돌려막기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면세점협회, 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 등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는 11개 대표업체가 가입돼 있는 면세점 업계의 이익 집단입니다. 그런데 면세점협회 회장을 제외한 고위직은 관세청 출신 전관들이 차지해왔습니다. 면세점협회가 생긴 이래 15년간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이사장이 뭐 연봉 포함해서 한 2억 정도, 법무장이 연봉 포함해서 한 1억 5천 정도를 받는 분들인데 그동안 이사장과 법무장들이 전원 관세청 출신의 퇴직자들입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죠? 예. 면세점들이 관세청 정관들을 이렇게 챙기는 건 관세청이 인허가 등 면세점들의 목줄을 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 관가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면세점협회 본부장 자리에 지원한 관세청 4급 서기관이었던 김모 씨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김 씨는 곧장 또 다른 기업의 대표에 지원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협동통운. 역시 관세청 전관들이 대표를 맡아온 곳입니다. 공항이나 항만에서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물건들의 운송을 주로 담당하는 알짜 기업입니다. 그러나 취업 심사 대상은 아닌 곳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관세청 전관 출신인 김 씨보다 3년 전 퇴임한 또 다른 인물 변모 씨가 있습니다. 변 씨는 퇴임하고 나서 얼마 뒤 협동통운 대표에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면세점협회 본부장에 지원했던 김 씨가 취업 심사에서 떨어지자 변 씨의 신상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 취업 심사 면제 대상이었던 변 씨가 면세점협회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대신 빈 협동통운 대표 자리는 김 씨가 채웠습니다. 단장이 원래 면세협회로 오려고 하다가 불승인 나는 바람에 단장을 협동통운 대표로 보내기 위해서 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협동통운 대표의 임기는 3년. 변 씨는 당시 대표이사 임기를 14개월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회로 옮겨서는 남은 임기만을 채우는 걸로 정리됐다고 합니다. 인사에서 4년 임기만 보장을 해주면 된다. 그때 당시에 그 14개월이라는 것을 구두로 얘기를 했고 대신 내부 품위서에는 2년의 임기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그래서. 면세점협회는 본부장뿐 아니라 이사장도 전관이 맡아왔습니다. 이사장의 연봉이 2억 원, 차량과 운전기사, 업무 추진비 등이 제공돼 관세청 공무원들 사이에선 노른자로 손꼽힙니다. 지금 면세점협회 이사장은 인천과 부산 세관장을 지냈던 박모 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면세점협회 임원들의 역할은 뭘까? 올해 6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주도 지정 면세점 상생 발전 방안 토론회. 이제는 면세점협회 임원으로 변신한 박 이사장과 변 본부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이사장과 변 본부장은 면세점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한국 면세점 업계가 다시 옛날의 어떤 이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에서도 더욱더 좀 지원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2, 3년 후 그 이상을 바라볼 때는 기존의 우리들에게 씌워져 있는 온갖 규제를 다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면세점 업계와 정부의 유착 의혹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5년 말 대통령은 경제수석실에 2016년도에도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였고,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의 지시로 면세점 면허 발급이 무더기로 이뤄지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무렵 면세점 협회는 협회 이사장직을 공모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점 협회의 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자구책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공모제로 바뀐 뒤에도 여전히 이사장은 관세청 출신이 도맡았습니다. 지난해 이사장 선임 땐 현 이사장이 홀로 면접을 받습니다. 면세점협회 전직 직원은 협회의 임원 인사가 모두 관세청의 입김에 의한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청에서는 그렇게 요청이 왔다. 여태까지 이사장 인사고 본부장 인사고 다 그렇게 청이 다른 데서 다 알고서 공고만 띄우면은 안 들어오잖아. 아예 경쟁자가 없잖아. 이에 대해 관세청은 공개 채용 절차 등을 통해 퇴직자가 지원을 하고 협회 등의 필요에 따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청의 면세점 인허가제를 투명하게 바꾸는 게 전관 특혜를 차단하는 시작점이라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세점 같은 경우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사실 경매를 통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관세청이 임의로 어떤 평가를 해서 점수를 줘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져요. 그러면 사업자들이 굳이 관세청 공무원들에게 잘 보이고 또는 관세청 공무원들하고 연이 닿을 수 있는 오비들을 영입하고 이럴 요인들이 줄어들죠.
정말 눈물 나는 우정입니다. 취업 심사에서 승인이 안 나니까 서로 자리를 돌리는 방법까지 쓰는군요.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마치 자기들이 맡겨놓은 자리처럼 그야말로 물 샐 틈 없이 전관들이 독식하고 있군요. 네, 이권이 있는 곳에 전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 기자, 이 전관 특혜 논란이 한두 번도 아니고요.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정부는 관료가 아닌 정치인을 장관으로 임명해 조직 개혁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환경부의 사례를 보면 이마저도 큰 기대를 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 한정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인증을 받는 한 공익법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장관님, 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환경부 환피아들의 지상 낙원으로 되어 있고 공적 업무를 수행한 돈으로 복리후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환피아들의 지상 낙원으로 지목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기업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으로 재활용 사업을 대행하는 곳입니다. 의무 생산 기업이 재활용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고 지난해 이사장이 받은 연봉은 2억 1,765만 원. 국무총리나 환경부 장관보다 연봉이 많습니다. 지난 1월 한정혜 의원이 환경부 장관에 취임했습니다. 환경부 퇴직 공무원들의 전관 예우를 비판했던 국회의원에서 환경부의 수장으로 입장이 바뀐 겁니다. 우리 사회와 환경의 개선을 국민이 체감하고 개인의 행동이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환경부가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정혜 장관이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난 올해 8월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5번째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똑같이 여전히 환경부 고위직 출신 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임원 2명도 역시 환경부 출신 전관입니다. 전관 특혜의 악습을 뜯어 고치길 기대했지만 한정혜 장관의 환경부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한 장관이 문제점을 지적한 2017년엔 7명이었던 환경부 출신 직원이 지금은 3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일까? 올해 6월 새로 출범한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빈 용기 부분 업무가 분리돼 새로 생긴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이사장은 역시 환경부 고위직 출신 전관입니다. 직원 2명도 환경부 출신입니다. 분리된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합치면 3명이 아닌 6명의 환경부 전관이 근무 중인 셈입니다. 억대의 연봉을 받는 이사장 자리는 오히려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한정혜 장관은 결국 감독의 한계를 시인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답변서를 준 거 보니까 개선 의지가 솔직히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통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약간은 사각지대처럼 되어 있어서 환경부가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관들의 무분별한 취업을 막기 위한 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취업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심사 기준이 너무 느슨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감사원의 실세로 불리는 감사원 제1사무차장. 지난 8월까지 이 자리를 맡았던 전광춘 차장은 사임한 지 한 달 만에 사는캐피탈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는캐피탈은 감사원 피감기관인 산업은행의 자회사입니다. 부사장의 연봉은 최소 3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광춘 전 차장은 산업은행을 감독하는 산업금융감사국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런데도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전광춘 차장의 맡은 업무와
사는 캐피탈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곧바로 취업을 승인해줬습니다.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3월에 감사원을 떠난 국장급 감사 공무원이 곧장 국가철도공단 상근 감사로 재취업했고 3급 공무원이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4급 공무원이 한국부동산원 감사실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6년간 감사원 공무원 26명이 한국감정원, 서울대병원, 한국공항공사 등 피감기관의 임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취업 제한도 하고 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말하자면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걸 존중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거를 느슨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공직의 청렴도를 유지해서 우리 사회의 공직자 윤리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하는 과제 그것과 개개 공직자 그것도 퇴직한 공직자들의 퇴직 후에 그 수입 이런 거를 보장해 주는 것 이걸 비교 형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사회에서 더 절실한 것인가? 전직 공무원, 전관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특혜가 그동안 공직자로서 노력한 데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거액을 안겨주는 쪽은 그 돈 이상의 역할을 바랄 테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부정청탁과 비리가 싹트는 걸 겁니다. 스트레이트는 이 전관 특혜의 사슬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62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고요. 네, 김효엽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세욱 팀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취재기자 곽승규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곽 기자, 칭찬해. 지난주에 우리가 이지수 기자를 좀 놀리면서 녹화가 좀 오래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정말 청산유수 무서운 속도로 뭐 모든 스태프들과 정말 그 스튜디오 부조에서 깜짝 놀랐죠. 예. 카메라 감독님들도 뭐 정말 한 바구니 숨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나가시는 일찍 모습. 집에 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녹화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지만 다음 녹화는 또 어떨지 모른다. 오늘 저희가 또 시작한 주제는 전관 특혜. 우리가 전관 예우라는 말 쓰지 말자고 전에 스트레이트에서도 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관 특혜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팀장님 우리가 처음 다룬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안 다룰 수 없는 내용이 나왔어요. 네, 계속 이 전관 특혜 문제는 저희가 지난해 올해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곽승규 기자가 또 이번에 전관 특혜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겠다고 해서 아이템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전관 특혜 의혹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역시나 법조 쪽에 우리가 좀 많이 집중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고위 관료들 쪽에서도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 이런 부분에서 저는 참 오늘 재밌게 함께 이제 진행을 하면서 관심 있게 봤던 그런 아이템이었는데요. 처음 곽 기자 이 아이템을 좀 해보고 싶었던 생각은 역시나 대장동이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연일 뉴스에서 많이 대장동 관련돼서 워낙 화려한 이제 법률 자문단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시작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감사가 최근에 이제 끝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함께 취재하게 됐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최유정 변호사 얘기 나왔을 때도 그때만 해도 50억이 엄청났지만 이제 기준점이 바뀌어버린 사건이 바로 곽상도 의원의 아들 사건이었는데 이게 물론 이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곽상도 의원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그래서 아예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국회 통과가 안 됐잖아요. 국회에서 아직. 표결이 안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방송 중에 왜 자꾸 현직이라고 얘기를 하냐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의원직을 사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곽상도 의원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전히 이제 세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검찰 수사가 곽상도 의원을 지금 어쨌든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곽 기자. 예, 그렇죠. 뭐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명단이 이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한번 공개를 해가지고 좀 파장이 있었죠. 그렇다면 누가 실제로 받은 게 어쨌든 인정한 게 곽상도는 본인은 아니지만 아들이 일단 50억을 받았다는 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제 확인된 것부터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에 대한 수사가 좀 집중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곽상도 의원 측에서는 정당한 퇴직 성과급이었다. 그리고 뭐 이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산재에 대한 보상금의 차원이기도 했다. 뭐 이제 이런 게 곽상도 의원 측 뭐 아들까지 포함해서 주장이고요. 또 특히 문화재와 관련해서 내가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성과급 쪽으로 준 거다. 그래서 뭐 이제 세금 다 떼고 뭐 한 28억 정도 수령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조금 관심도가 떨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의 충격은 저도 그날 그거 해봤다니까요. 그 뉴스 처음 본 날. 퇴직금 산정. 퇴직금 예상 조회 해봤는데 MBC 15년 다녔는데 한참 못 미쳐서 더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50억은 안 되죠. 어떻게? 아예 택도 없죠. 예, 택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 또 문제가 됐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관련해서 자기가 큰 성과,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재 같은 게 나와서 공기가 연장이 되면 당연히 공사 비용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뭐 조금만 땡기더라도 회사 측에서는 뭐 큰 이익이다. 뭐 이건 알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였던 곽상도 의원이 담당 소위에 있었다는 게 그게 또 좀 문제가 됐었고요.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이제 교문이죠.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빠 찬스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뭐 곽 의원 아들이 주장하는 그런 신속한 일처리의 배후에 사실은 아버지의 힘이 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이게 뭐 퇴직금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들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일단 그 액수가 상식적이지 않고 퇴직금이라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의심의 가지를 뻗어 나가다 보니까 돈이라는 건 어차피 자리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뭐 이 집 아들이 뭐 특히 예뻐서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제 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자리에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전관과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지만 곽상도 의원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현직은 국회의원입니다만은 전관 법조인이기도 합니다, 사실. 네, 제가 법조 출입할 때 2003년도에 서울지검 특수 3부장 을 하셨는데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팀장님? 예. 나이가 이렇게 공개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취재를 했었어요. 네. 그때 그래서 궁금해서 화면을 찾아봤더니 곽상도 의원은 지금하고 크게 차이가 없으시더라고요. 안 변하셨더라고요. 목소리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이게 검사 출신이었고 사실 또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 지금 후보랑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뭐 지나가는 개한테 돈을 주더라도 그 집에는 돈 안 준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막 설전이 오가고 했었는데. 뭐 곽상도 의원 얘기는 지금 워낙 또 기사가 많이 나와 있고 지금 아마 보시는 우리 후보 보시는 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법한 내용이어서 이제 좀 다른 쪽 얘기를 좀 해봅시다. 권순일 대법관. 근데 사실 이분도 정말 대법관이라는 것 자체가 판사로서 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자리 아니겠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리고 이제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법관 중에서 가장 이제 선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중앙선관위 관리위원장도 같이 겸임하고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제 일들을 많이 맡았는데 그렇죠. 이제 이분이 인사청문회 할 때 저희 방송에도 나왔지만 끝나고 나서 뭐 후학 이렇게 양성하거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대법관 기준으로는 관둔 지 2달 만에 이 사기업이죠. 천대유의 고문으로 들어가서 상당한 고문료를 얻었으니까 이제 말도 과거 했던 말과 너무 다르다.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법관 된 게 그때죠. 그 양승태 대법원장 네, 맞습니다. 시절이죠. 네, 사법농단 사건하고도 연루가 돼 있었죠. 이분이. 예. 그래서 연루된 사안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기소도 안 됐고 사실은. 그리고 그 이후에 징계도 없이 퇴임을 하시면서 논란이 또 컸기도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원래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고위직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매출 100억 뭐 하면 이상이고 그다음에 뭐 자본금 10억 이상 이렇게 네. 되면 이제 못 가는데 이 네. 화천대유는 연매출은 굉장히 큰 회사인데 네. 자본금 자체는 작은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충족이 돼야만 못 가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취업할 수 있었던 거고 다만 권순일 지금 변호사죠. 사실 변호사 자격증 그렇죠, 갖고 그렇죠. 계시니까. 네. 네. 이분이 이제 퇴임한 다음에 변호사 이렇게 등록을 하고 활동해야 되는데 지금 화천대유에 할 때 그 등록이 안 돼 있다는 지금 의혹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또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은 그 취업 제한, 3년 제한 같은 경우도 로펌에 갈 걸 예상을 하고 만든 이 제한 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뭐 그런 자본금이나 이런 보통 이제 대형 로펌들은 못 가게끔 하려고 만든 조건인데 이제 화천대유 같은 경우는 로펌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금을 막아서 피해 있었던 거고 빈틈이 또 있었네요. 또 요즘 트렌드를 보니까 이렇게 고위 법관들이 이 퇴임을 할 때 바로 못 가게 돼 있으니까 미리 다들 이렇게 약속들을 하더라고요. 3년 뒤에 나 거기 간다. 3년 동안 내가 이제 혼자 개업해서 있지만 예. 3년 뒤에는 여기 가겠다고 미리 입도 선매 계약을 사실상 맺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정책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법이 최소한의 기준인 것처럼 이런 정책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분명하고 우리가 법관이 그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님을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 사회가 굴러가는 가장 기준을 판정해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현재 뭐 거의 바닥 수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런 사례들이 좀 쌓이면서 생긴 불신, 사법 불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야당 측에서는 또 권순일 그 전 대법관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의 그 대법원 선고 때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이건 뭐 재판 거래 아니냐 뭐 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못지않은 또 못지않죠. 유명한 분이에요. 네. 사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그렇죠. 네. 이분 국정농단 특검이셨던 분이잖아요. 네. 참 그 전에도 굵직한 수사 많이 해가지고 그 검사로서는 꽤 이름을 그렇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검사신데 박영수 중수부장으로서 예. 이름을 좀 많이 날리셨었고 그랬죠. 그때 아마 현대차 사건인가 수사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상당히 수단을 포항에 이제 가짜 수사업자 사건에 그렇죠. 그 이름이 한번 이제 한번 나와서 수사 대상이 네. 공교롭게도 또 이 사건에서도 주요한 인물로 지금 따님이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았죠. 곽상도 의원 아들과 비슷한 시기에 이제 입사한 네. 걸로 알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알려져 있는데 특혜 분양 의혹도 있고 지금 뭐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에게 수상한 돈이 지금 흘러갔다.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 화천대유가 지금이야 아주 대단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막 대단한 회사로 보이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기라성 같은 분들이 하나같이 권순일 대법관도 그렇고 박영수 특검도 그렇고 저기 그 옛날에 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검찰총장까지 했던 분인데 이분 이름이 있죠 거기. 네네. 어떻게 다들 그렇게 몰려오셨는지. 김만배 전 기자 참 수완이 네. 정말 아니 팀장님은 법조 안 계셨었어요? 저도 한 3년 취직을 했는데 반성했습니다. 도대체 뭘 했나? 취재만 했어. 그러니까요. 네, 취재만 사업 하셔가지고. 수완이 없어서.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다뤘던 다른 고위직, 특히 이제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국세청과 관세청 상당히 좀 놀라웠는데, 야, 너 어떻게 그 시사 프로 진행하는 애가 이런 게 있는 줄은 몰랐냐, 뭐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정협의회 진짜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세정협의회. 저희는 이제 다 되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잖아요. 직장인 유리지갑이라 그러잖아, 우리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 세금과 관련돼서는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라서 좀 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렇군요. 그렇죠. 이제 뭐 검찰보다 더 무서운 게
국세청이다. 그렇죠. 네,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 네. 이 세정협의회 드러낸 게 좀 우연한 계기 아니었어요? 요 문제가 불거진 게? 뭐 최근에 이제 드러난 건 이제 인터넷 매체인데요. KJ 타임즈라는 매체에 이제 견재수 기자라는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제보를 받은 것 같은데 종로세무서 옥상에서 이 세정협의회라고 주장하는 그 모임이 있는 거를 이제 가서 촬영한 걸 이제 뭐 그게 계기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모임 자체가 잘 공개가 안 됐는데 현장이 보인 거고. 그렇죠. 그날 이제 또 5.18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세무사 출입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무알콜 샴페인을 곁들인 이렇게 뭐 음료를 마시면서 하는 모임이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 정체는 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국회에 있는 이제 김두관 의원실이랑 같이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파본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때 적발된 업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쪽 입장도 뭐 일견 이해는 좀 가는 게 그 내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회사인데 세무서정에 들어오라 그러면 안 들어가겠어요? 업체 측에서도 불러서 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완전히 세무서가 세무조사 기간 동안은 뭐 슈퍼 갑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세정협의회를 결국 김두관 의원은 지금 없애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제 국정감사를 시작을 했고 국세청도 결국은 없애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네, 거죠. 국세청도 조속히 없애는 쪽으로 하겠다고 국정감사에서 얘기했고 저희도 취재해서 이제 반론 듣기 위해 했을 때 빠른 시일 안에 없애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정말 뭐 50년대에 생겼다 그러니까 그때는 일견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사실 있어요. 근데 의견 수렴의 통로. 네. 근데 지금은 솔직히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쵸. 예전에 뭐 인터넷도 안 되고 휴대폰도 보급되지 않은 시기에 이제 관과 민의 그런 만남을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지금은 사실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죠. 뭐 업무만 하면 괜찮은데 사실 이제 고문료라고 했나요 아까? 예, 고문료라는 게 이제 오간다고 하니까 돈 모아서 이렇게 준다는 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후 뇌물 아니냐. 현지결세는 돈 못 주니까 나왔을 때 고문으로 임명하는 게 뭐 이게 정상적인 고문 계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약속된 거 아닌가? 사전에 서로 뭐 알게 모르게 완전히 관행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의심이 받는 개업 거죠. 축하 비슷한 그런 건가요? 그렇죠. 17반 모아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100만 원씩 투자해서 모아주고. 이래서 높은 자리 가려고 하나보다 뭐 이런 생각 좀 아마 하신 분들도 솔직히 계셨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지금 아까 지금 그 곽 기자와 우리 이세욱 팀장께서 하신 딱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왜 주냐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할 상당히 확률이 높다. 투명하지 못한 운영과 그런 투명하지 못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의심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국세청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세정협의회는 몰랐습니다만 이쪽이 조금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은 게 있었는데 관세청은 또 놀라웠어요. 관세청이 이제 권한이 생각보다 막강하더라고요. 관세청은 되게 특수한 게 사실은 되게 어떤 지역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항이나 항만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천, 사실은 부산 여기가 제일 크죠.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눈에 띄지 않는. 사실 다 담진 못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 관세청의 그런 퇴직자분들이 단순히 취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업체들 퇴직자들이 심지어 만든 걸로 추정되는 그런 업체들로 일감 몰아주기가 있는 거 아니냐는 사실 의혹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기사에 나온 협동 통운이요. 네네. 이런 알짜 기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것도 이제 관우회라고 지금 뭐 예전에 지금은 뭐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제 그런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이제 모임이 돼서 그런 데서 여러 단체를 만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본적으로 공개 입찰 내지는 이제 공개 모집을 해서 사람을 뽑으면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여기는 공개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도 결국 이사장이 그 단독 입후보를 해버리면 사실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절차는 따랐다고 그쪽에서는 주장을 할 테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려고 공모제로 바꿨는데 결과는 똑같단 말이죠. 요식행위인 거잖아요. 사실 공모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공모를 하는데 사실상 내정돼 있는 거나 비슷하게 항상 결과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그걸 모르고 지원하는 사람은 지원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뭐 이사장도 다른 사람이 지원했다고 하는데 면접 볼 땐 이제 한 명만 남아서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지. 안 될 건데. 야, 너 어차피 가봤자 안 돼. 그럼 뭐 하러 가니? 괜히 웃음거리 된다. 이제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환경부 얘기도 어쨌든 우리가 오늘 다뤘는데 사실 그 저격수였잖아요. 한정희 장관이 이제 의원 당시에 워낙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좀
개선의 여지를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좀 했었는데 기대가 커서 그런지 또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만큼 관료들의 입김이 또 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관이 바뀐다고 해도 이 관료들의 조직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 관행이라는 것도 사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는 한 과거에 그랬듯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흐름에 있어 보이고 특히 이제 환경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자원 재활용이나 이런 게 사실 계속 중요해지기 때문에 네네. 여러 협회도 새로 생기고 이렇게 분화도 되고 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은 새로운 자리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새로 자리가 생기는데 이제 환경부 출신이 가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게 단순하지만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녹화하면서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 사실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전문가를 만나본 결과는 소위 말하는 선진 국가에 비해서 좀 심하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제 좀 되게 집약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관주도형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 그렇죠. 주도형. 그래서 정부가 이권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부가 중심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관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권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고 정관과 알면 그만큼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건데 그만큼 정부 부처와 관련된 이권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 뭐 아까 면세점 협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것도 뭐 굳이 관세청에서 면세점 인허가를 심사해야 되느냐? 예. 입찰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에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권이 없어지면 전관 쓸 이유도 없지 않냐? 그러면은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나중에 나갈 걸 생각하면 그렇죠. 관세청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들이 심사를 하고 싶겠네요. 당연히. 그래야 내가 정부 부처에 있는 동안 내가 힘이 생기는 거고 그게 내가 나중에 퇴직 이후에 또 갈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어디로 가든 그다음에 장관이 누가 오든 결국 그 사람들은 왔다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버텨버리면 정말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라서 참 오늘도 보면서 사실 뭐 좀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답은 없습니다. 박 기자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정관 특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이권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 구조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를 알림으로써 적어도 그거를 좀 우리 유튜브니까 그러니까 해먹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니네 우리가 보고 있어. 그러니까 불편하게 만드는. 네, 적당히 해. 아니면은 웬만하면 하지 마. 이게 아마 저희가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 감시견. 네. 워치독의 역할을 저희가 좀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 기자 오늘 어쨌든 고생 많았고요. 감사합니다. 녹화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이쁠 수가 없네. 지난주에 이지수 기자랑 너무 상반돼. 우리 스태프들이 팀들이 다 지금 같은 그런 표정이 그죠? 다음 주가 박진준 기자입니다. 네. 우리 또 다음 주 예고 살짝 오랜만에 한번 갈까요? 살짝. 화물차와 관련된 구조적인 토착 비리를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로드 아이템, 로드 무비네요.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저는 이제 팀장님께서 보내주신 다음 주 보자마자 제가 바로 재밌을 것 같다고. 다음 주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승민 기자 클로징하고 이제 끝냅시다 오늘.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 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완벽하다. 오늘 아니 곽승규 이 팀 오고 최고인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컨디션이 오래됐어요. 잘할 때도 됐다. 수고하셨습니다.